그래도 우사인 볼트. 전설이면 조금 은퇴한 선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칼 루이스. 자, 이 선수들이 활약하기 한참 전에 말이죠. 이미 올림픽 육상을 정복한 히틀러를 굴복시킨 남자 제시 오원스입니다. 1913년 당시 미국 노예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여전히 가난과 차별에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오원스는 이런 현실에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육상 유망주로 떠올라 무려 28개 대학에서 장학금 제의가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올림픽 전해인 1935년 미국의 국내 육상대회에서 하루 동안 무려 4번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지금의 볼트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신기록을 세운 신화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올림픽 출전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흑인 단체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쇼로 여겨졌는데 만약에 오원스가 이 올림픽에서 진다면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흑인 전체 패배로 인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천신만고 끝에 올림픽에 참가한 오원스는 100m를 10초 03, 200m를 20초 07에 해치우는 기록을 세우며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멀리 뛰기에서도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또 마지막 400m 계주에서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최초 단거리 4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올림픽 이후에 진정한 영웅적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바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자서전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제시 오원스 재단을 만들어 다양한 인종의 어린이들이 잠재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며 늘 앞장서 인종차별 철폐를 외쳤다고 합니다. The competition was grand, and we're very glad to come out on top. Thank you very kindly.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로 꼽히는 미국 프로풋볼.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포츠인 만큼 프로풋볼 팀은 총 32개로요. 구단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32명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32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입양아 출신의 한국 여성 킴 페굴라 씨인데요. 잘 왔었습니다. 진짜 놀랍다. 그녀는 1969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채 서울의 한 파출소에 버려져 있던 아이였습니다. 5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입양되며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은 대학 졸업 후 1991년 작은 천연 가스 회사였던 이스트리소땡에 입사해 회사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테리 페굴라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킴 페굴라는 스포츠 팀의 구단주가 되는 것이 남편 테리의 오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잘 나갔던 천연 가스 회사를 과감히 매각을 해버리고 2014년 뉴욕주 버펄로에 있는 프로 미식 축구팀 버팔로 빌즈를 14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에 사들여 프로풋볼팀의 공동 구단주라는 오랜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버팔로 빌즈를 사들일 때 경쟁자가 또 어마무시한 상대였습니다. 누구였어요? 공화당 대선 주자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당시 또 경쟁자였고요. 락스타 유명한 본조비도 본조비. 입찰에 같이 참가를 했던 겁니다. 반조비. 킴 페굴라는 한인 여성 최초의 미국 풋볼 구단주로서 남성이 주도한 이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팀의 우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킴 페굴라가 구단주라는 꿈을 이루며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면요. 하나, 둘, 셋, 넷.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음 좋다. 치어리딩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무려 40이라는 나이에 미국 프로풋볼팀 치어리더라는 꿈을 이루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성을 직접 치어리더가 됐다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로라 비크마니스라는 여성인데요. 여느 엄마들처럼 우리 남편, 아이들을 챙기느라 자신을 잊고 살다가요. 남편이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뒤에 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생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미국 프로풋볼팀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벵골스의 치어리더로요. 늦깎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펼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딸뻘의 경쟁자들 틈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면서 결국 그녀의 나이 40, 치어리더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로라 비크마니스의 도전이 더 위대한 이유는 발레, 힙합, 재즈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마스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꿈을 이뤘기 때문이죠. 멋있다. 치어리더 도전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도 당당한 치어리더의 모습으로 경기장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자, 참고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호빗, 섹스앤시티 등의 유명 작품을 제작한 유명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 치어리더를 하는 이 비크마니스 인생을 영화로 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09년 5년간 무려 1,38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고 미국 미식축구 리그에서 데뷔한 NFL의 살아있는 전설 마이클 오어.
1986년 미국 남부에 있는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부터 고달픈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생 당시 아버지는 이미 교도소에서 돌아가신 뒤였고요.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서 아들을 내팽개치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또래에 비해 건장한 체격과 남다른 운동신경을 눈여겨본 미식축구 코치에 의해 미식축구팀이 있는 상류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로 삶이 전환되는가 싶었지만 뜻밖의 성적 미달로 운동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설상가상 그를 돌봐주던 위탁 가정에서조차 머물 수 없게 된 마이클은 홈리스가 되고 맙니다. 아이고.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11월의 어느 날 밤, 마이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잠을 청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근처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마주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이클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시 약 80여 개의 패스트푸드점을 소유한 멤피스 지역의 여성 부호 리엔 투이였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마이클을 만나게 된 리엔 가족은 그가 18세가 되던 2004년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쳐 마이클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이클의 새로운 가족은 그가 미식축구에 수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 재능을 팍팍 밀어주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먼저 학업 성적을 올려 좋아하는 미식축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개인 교사를 고용합니다. 또 마이클의 포지션은 오펜시브 태클로 상대 수비수로부터 자신의 팀 공격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진짜 제일 힘든 건데 저거. 193cm의 거구에 험악한 외모와는 달리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호 본능이 몸에 배어 있었던 순둥이 마이클은 상대 팀과의 1대1 매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엔은 그런 마이클이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언을 합니다. This team is your family, Michael. You have to protect them from those guys. Okay? Listen. 리엔의 충고를 새겨 들은 마이클은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철벽 수비의 귀재로 미식 축구계 철벽남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는 NFL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소속으로 미식 축구 선수로서 날개를 펴게 됩니다. 2013년에는 NFL 결승전인 슈퍼볼에 출전해 팀에게 우승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캐롤라이나 팬서스 소속으로 지금까지도 NFL에서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며 인생 역전 신화를 계속해서 써내려왔다고 합니다. 2009년 치료용 부목을 만드는 공장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쉴 새 없이 짐을 나르는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종일 고된 노동으로 피곤에 찌든 청년은 퇴근 시간만 되면 쌩하니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청년의 진짜 본업은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본업은 공장 일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환호도 없고요. 스포트라이트도 없고요. 그런 축구장에서 일주일에 약 5만 원의 출전 수당을 받는 잉글랜드 8부 리그의 아마추어 선수. 이게 청년의 진짜 직업이자 미래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뒤 영국 신문의 스포츠면은 한 남자의 이름으로 연일 화제가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 레스터시티의 돌풍을 이끈 톱플레이어, 영화보다 극적인 인생 역전의 주인공. 이렇게 영국 축구를 뒤흔든 라이징 슈퍼스타. 그가 바로 낮에는 공장 노동자로 밤에는 축구 선수로 투잡을 뛰었던 청년 제이미 바디였습니다. 가능합니까? 2002년 유소년 선수로 처음 축구계에 발을 디딘 제이미 바디는 이후 2007년부터 잉글랜드 8부 리그인 아마추어 팀 스톡스 브리지 파크 스틸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요. 이런 제이미 바디의 가능성을 알아본 레스터 시티는 2012년 약 100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17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제시하며 제이미 바디를 2부 리그로 끌어올립니다. 프로리그로 이적한 제이미 바디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화려한 기록을 줄줄이 남기게 됩니다. 2013-2014 시즌에서는 16골을 터뜨려 2부 리그였던 팀을 프리미어 리그로 이끌고요. 그래서 올라온 2015-2016 시즌에서는 무려 11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이는 프리미어 리그 최다 연속골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됐습니다. 이런 제이미 바디의 전천후 활약 덕분에 레스터 시티는 창단 132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통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선수의 최종 꿈인 국가대표로까지 발탁되며 끝나지 않는 인생 역전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축구장에서 오로지 꿈만 보고 달린 그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조만간 영화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도요, 제이미 바디처럼 꿈을 현실로 만든 동화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1986년 태국 푸켓 근처에 위치한 작은 수상마을 파니섬 아이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창 뛰어놀고 싶었던 아이들은 우리도 축구팀을 만들자라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주인은 온통 바다뿐,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좌절하기는커녕 직접 축구장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들어서요. 근처에 있는 버려진 뗏목부터 조그마한 나무 조각까지 보이는 대로 가져다가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축구장을 바다 위에 띄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아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요. 미끄럽고 젖은 나무 판자 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연습에 매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내에서 진행되는 토너먼트 경기 소식을 듣게 된 아이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평가해보기 위해 경기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경기 당일 아이들은 드디어 나무 판자가 아닌 진짜 축구장 위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작은 골대로만 연습을 해온 터라 축구장에 큰 골대에 공을 넣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고요. 최종 결승전을 할 때는 비까지 내려서 다른 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수상마을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맨발로 연습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결과 팀 결성 이후 첫 번째 토너먼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준우승에 오른 태국 수상마을 아이들. 이후 파니섬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 축구가 됐고요. 마을에는 아이들을 위해 못이 박히지 않은 진짜 축구장까지 완비하며 온 마을이 파니 FC를 서포터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태국 내 최고의 청소년 축구팀이 된 파니 FC.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운이 아닌 꿈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죠? 근데 이게 뭐 발상을 긍정적으로 해서 그렇지 저 골키퍼 입장에서는 너무 골대가 넓어져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 또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사실 어. 저 축구장이 뻥킹 날리면은 굉장히 그 관계 애매해지거든요. 무서워 이씨. 바다에 공이 빠져가지고. 아, 그렇겠네. 수상 마을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가능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맑고 푸른 바다가 눈부신 하와이 북서부의 아름다운 섬 카우아이. 이곳에서 태어난 베서니 해밀턴은요. 걸음마만큼 자연스럽게 서핑을 배웠고요. 특출난 재능을 보여서 고작 13살의 나이에 여러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유명 서퍼 업체의 후원까지 받으며 세계적인 프로 서퍼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예고 없이 덮쳐왔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가족, 친구들과 서핑을 즐기던 베서니의 눈앞에 회색 물체가 번쩍하더니 곧바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통증이 느껴진 건데요. 주위의 친구들이 사고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베서니의 왼팔과 보드의 일부분이 크기 4.3m의 뱀 상어에게 뜯어먹힌 상태였습니다. 어머머머. 팔을 잃고 좌절에 빠져있을 베서니를 안타까워하던 그때 베서니는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서핑보드에 다시 오르기로 한 건데요. 보기도 싫을 텐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서핑이라는 게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게 네. 다죠. 그래서 베서니는 자신에게 맞게 표준 보드보다 길고 두꺼운 커스텀 보드를 제작해 초보자의 마음으로 서핑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요. 말도 안 돼. 저게 원래 팔을 양쪽으로 딱 벌려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쉽지 양쪽으로 않은데. 벌리고 다리 버티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04년 1월 10일. 베서니는 다른 선수들과 동등한 조건 아래 전국 대회에 참가했고요. 특히 지난 2014년에는 하와이에서 열린 여성 서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대박. 또 작년 피지에서 열린 세계 서핑 대회에서는요. 대회에 참가한 21명의 프로 선수 사이에서 무려 3위에 오르면서 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자, 유럽 4개국 4개 리그를 정복한 최초의 축구 감독. 축구계에서 스페셜 원이라 불리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 조제 무리뉴. 그런데 이 세계적인 축구 감독에게는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과거가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아버지는 포르투갈의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골키퍼로요. 이런 환경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 포르투갈의 하위 리그를 전전하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3류였던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만 24. 그리고 긴 방황 끝에 대학원에서 국립체육교육학 코스를 밟은 뒤 고향에서 5년간 체육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축구를 향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던 무리뉴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의 감독을 향한 첫걸음, 영어 공부였습니다. 영어? 여기에는 이 야망남의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운 뒤 그가 찾아간 사람은 포르투갈 프로축구 구단인 스포르팅 CP의 감독 고 바비 롭슨이었습니다. 영국 사람. 그는 축구 선수의 이력과 영어 실력을 앞세워서 롭슨 감독의 통역관이 될 수 있었는데, 자 무리뉴 감독은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카탈루냐어, 불어, 영어, 포르투갈어까지 6개 언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감독에게 상대팀의 전술 분석 레포트를 제출하는 등 5, 6년간 롭슨 감독 밑에서 전력 분석관과 수석 코치 등을 지내며 축구 전략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이런 열정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침내 포르투갈 축구팀 SL 벤피카에서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게 됐고요. 대박이다. 자 2003-2004 시즌에는 FC 포르투, 포르투갈 최고의 명문팀이죠. 최고죠. 이 감독으로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명문 축구단은 구단은 모두 거쳐가면서 유럽 4개국 4개 리그에서 우승한 최초의 감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뚜르드 프랑스를 완주한 26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그 어떤 기록보다 뜻깊은 기록인데요. 바로 그가 3개월의 선고를 받은 시한부 말기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애 마감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한 청년 이윤혁 군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육을 유달리 좋아했던 그는요. 체육교사를 꿈꾸며 2002년 인천의 한 대학에 체육교육과를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 육군 장교로 입교한 뒤 4개월 즈음 지났을까요?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화제를 처방받기 위해 찾은 병원. 그런데 검진 후 결체 조직 작은 원형 세포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그가 걸린 병은요. 당시만 해도 국내에 보고된 적이 없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약 200여 명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희귀암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애 끝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던 그가 느닷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이자 암을 극복한 랜스 암스트롱의 자서전을 읽고 팬사인회에서 그에게 직접 Never give up 이라는 말을 듣고 그처럼 자전거 일주를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9년 결국 의사 2명과 친구들 그리고 사이클 전문가 등 10명의 팀을 꾸려 뚜르드 프랑스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가 매일같이 약 80km를 달리는 건 무리였습니다. 다시 암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떨 때는 자전거를 땅에 패대기 치기도 하면서 수없이 포기하려 했지만요. 먼저 하늘로 간 암 환우들을 떠올리며 다시 페달을 밟았고요. 그렇게 나 자신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무려 49일 만에 3,500km를 완주한 이윤혁 군. 한국인 최초 뚜르드 프랑스 완주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레이스를 통과했고요.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내 생애 최고의 49일로 개봉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윤혁 군은 끝내 자신의 마지막 도전을 담은 영화의 개봉을 보지 못한 채 지난 2010년 7월 15일 27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직 있었사오른 저 싸는 덕에 그 누구도 못 따오를 저 싸는 덕에 퇴근인가요? 퇴근입니까? 퇴근인가요? 최근이에요? 전퇴. 못한 작업들이 전퇴로. 2020년 도쿄 세계인 체육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저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는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각오를 밝힌 수영 선수.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펠프스. 순양. 누구요? 순양 아니면 펠프스겠죠? 수은양 펠프스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어? 현재 102세인 할머니 수영 선수 나가오카 미에코 씨입니다. 100세의 나이로 여자 1,500m 자유형 경기에 그 도전했어요. 장거리야. 1시간 15분 54초 39의 기록을 남기며 세계 최초로 완영에 성공. 전 세계 수영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1,500m. 우리가 하기에도 숨차요. 숨찬 게 아니라 전 못해요 지금. 이 할머님이 수영에 처음 도전했던 나이는 80살, 80세였다고 합니다. 80이 돼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처음 동네 수영장을 찾았던 건데요. 하지만 수영은커녕 몸이 물에 뜨지도 않았던 그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덕분에 수영 실력이 나날이 향상돼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더 큰 일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먼저 그녀는 2002년 87세였을 당시 뉴질랜드에서 열린 마스터스 수영대회에 출전해 50m 배영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메달권입니다. 2004년 89세의 나이에는 이탈리아 월드 마스터스 챔피언십에 참가해 무려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이벤트. 다관왕이네요. 다관왕. 지금까지 각종 수영대회에서 얻은 메달만 약 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신기록 부자 나가카 할머니는 지금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스스로 본인의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 세계체육대회 개막식. 태국 선수단이 입장하자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한 선수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알파인스키 태국 국가대표 바네사 바나코른 선수. 이 선수의 정체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바네사 메이였습니다. 네? 바이올린과 테크노를 접목시켜서 90년대 중반에 정말 전 세계 파란을 일으킨 일렉트릭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끈 세계적인 음악가인데요. 너무 유명하죠? 그럼요. 한국에서 정말 수많은 CF에 응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마성의 BGM이죠. 여기 도상면 써놔요. 맛있게 먹으라고. CG로 꼭 입혀주세요. 도상면 알리면. 맛있게 먹어. 하우. 그런데 이렇게 유명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돌연 스키 선수를 전업해서 동계 세계 체육 대회까지 참가한 사연 궁금하시죠? 스키 선수는 바네사 메이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음악가로 성공한 뒤에도 어린 시절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국가 대표로 세계인 체육 대회에 출전하겠다는 본격적인 스키 선수의 길에 도전하게 됩니다. 영국과 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스키 선수층이 얕은 태국의 국가대표 자리를 노리는데요. 그런데 최소한 5개 이상의 경기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낸 선수들만 세계인 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바네사 메이는 스위스에서 무려 3년간 맹훈련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제스키연맹의 공인대회 대회전 종목에 무려 12회 참가해 이 출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대회에 출전한 바네사 메이. 2014년 소치 세계체육대회 알파인스키 본선에서 89명의 출전 선수 중 67위를 기록하며 당당히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완주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완주조차 못한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았죠. 워낙 코스가 험난해서 막 중간에 기문을 막 치고 넘어지거나 이런 맞아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의미 거죠. 있는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네사 메이만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또 있습니다. 150cm의 작은 키로 세계 탁구를 평정한 마녀 덩야핑. 1992년 바르셀로나 세계체육대회, 1996년 애틀란타 세계체육대회에서 여자 탁구 단식 복식 2관왕 2연패를 비롯해 국내외 대회 우승만 무려 132번! 그야말로 메달 콜렉터로요. 8년간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넘사벽 선수였죠. 한국 선수한테 저승사자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선수잖아요. 현정화 감독이신데 현역 시절에 덩야핑을 한 번도 못 이겼답니다. 단 1승도? 네. 현정화가? 네. 정말 잘했던 선수인데. 아무튼 이렇게 탁구로 세계를 평정한 덩야핑이요. 24살에 은퇴를 합니다. 한참 들 텐데? 네.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는 건가요? 그때 은퇴를 하고요. 은퇴 후 중국의 명문 칭화대 영문과에 특기자로 들어갑니다. 입학 당시에는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 시절에 혹독한 훈련으로 신발이 빨리 닳아 운동화를 한 달에 1개씩 갈아치우던 그 정신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성 있네, 근성 있어. 그래서 하루에 14시간 와.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는데요. 하네 진짜. 그 결과 베이징 세계체육대회에 유치 대사로 나서서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고요. was the chance to personally experience Great Olympics. 심지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여기다 진짜 장난 아니다. 부끄러워진다, 뭔가. 나 한두 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인민일보의 부비서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인민일보의 범용 검색 사이트인 지땡닷컴의 최고 경영자 업무도 동시에 맡게 되면서 사업가로서의 실력도 당당히 입증했는데요. 최고의 선수에서 박사, 사업가로 변신한 덩야핑. 자, 그녀의 도전이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이 카멜레온 같은 덩야핑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는 이제 분위기가 사막이야, 되었습니다. 사막. 작년 6월 지땡닷컴 최고 경영자 자리를 사임한 뒤에 스포츠 벤처 기업을 창업합니다.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의 창업과 전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녀에게 펼쳐진 인생 사막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영국의 유명 클럽이라는 클럽엔 모두 이런 떼창이 들립니다. 메리 락, 사랑해요 메리 락, 메리 락, 이게 좀 봐요 메리 락. 이 떼창을 받는 메미 락의 정체. 보세요. 다 젊은 분들입니다.
저 많은 분들 앞에서. 긴장한 거 아니야? 아, 절대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쉐킷쉐킷하게 만드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칠순의 할머니 DJ 러스 플라워입니다. I am Mammy Rock. 영국 진짜 할머니네. 엄청나죠? 영국을 넘어 2010년에는 미국 클럽에까지 초청을 받을 만큼 세계 클러버들 사이에서 핫피플입니다. 이 매미락 할머니가 클럽 DJ로 명성을 날리게 된 계기는 정말 운명적이었습니다. 2005년 손자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생일 파티 장소는 다름 아닌 클럽이었습니다. 아, 이제 어르신께서는 입장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야, 이놈의 새끼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내 손자가 여기서 생일 잔치를 한단 말이야! 결국 긴 신랑이 끝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 들어서자마자 손잡벌되는 젊은이들이 격렬하게 춤을 추는 모습에 넋을 잃으신 거죠. 그리고 그래요. 내가 결심한겨. 난 클럽 DJ가 될 거요. 그리고 곧바로 러스 플라워 할머니는 음악을 편곡하기 시작하지는 못하고요. 아, 예. 처음 시작은 오직 DJ 컨트롤러 기계의 수십여 개 버튼과 기능을 외우고 음악을 편곡하는 과정을 장장 3년을 거치게 됩니다. 제대로 배우셨구나. 제대로죠. 흉내만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장장 4년간의 DJ 기술을 연마한 할머니는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프레디 머큐리, 블랙 아이드 피스의 음악을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요 믹싱하는 실력까지 갖춘 프로 DJ로 발돋움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락을 의미하는 예명 매미 락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2009년 칸 영화제 파티 등을 비롯 여러 무대에서 성공적인 디제잉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박차고 소위 젊은이들의 판에 도전장을 내민 백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필립 두마스. 그는 은퇴 뒤에 2015년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땡에 사진을 한 장 공개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죠. 나는 은퇴했지만은 내 인생의 오랜 꿈이었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말이오. 마지막으로 도전할 거예요. 젊은 시절 영화업계에서 20년, 광고업계에서 10년 이렇게 근무한 그는 늘 카메라 밖에서만 배우들과 모델들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모델에 대한 꿈을 키웠다는 건데요. 하지만 모델이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와 또 이미 60년의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는 몸매까지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그는요. 먼저 모델에 맞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을 찾아 몇 시간씩 근육 운동을 했고요.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발레와 춤까지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소식적 입었던 옷들을 지금 트렌드에 맞게 매칭해 자신만의 패션 화보를 별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60대 노인 필립 두마스의 도전.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레땡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그의 중후하고 멋스러운 모습에 실제 모델이 될 기회까지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채널 구자 루비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일의 대표 브랜드 제이의 화보 모델의 기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저 사진에서 제일 좋은 게 저분의 눈빛이에요. 저 왼쪽 사진. 저도요. 예. 뭐랄까 할 수 있다는 느낌? 60으로 누가 보나요? 저 얼굴. 그럼요. 그죠? 네. 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주식 중개인 남편을 만나 새아이의 엄마가 된 미국의 평범한 가정주부 마가렛 러드킨. 1929년 당시 미국을 강타한 유례없는 경제 대공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건데요. 자, 하지만 엄마 마가렛의 걱정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 마크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긴 건데요. 주치의는 마크에게 가공식품은 절대, 전혀, 네버 입에도 대면 안 된다는 처방을 내렸죠. 자, 그리고 우선 아들의 건강부터 챙기기 위해 통밀을 직접 갈아서 빵을 만들었는데요. 과거 할머니가 구워주시던 빵 맛을 떠올리며 만들고 또 만든 결과 그래, 이 맛이야. 자, 그리고 결국 마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입맛까지 사로잡게 됐고요. 심지어는 이 빵 맛을 본 아들 마크의 주치의가 다른 환자에게도 이 빵을 처방하고 싶으니 빵을 더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에 큰 용기를 얻은 마가렛은 빵을 진열대 진열하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팔려나갔고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주문이 밀려들어 마가렛은 자신의 부엌에 일을 도와줄 주부들을 고용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 도전기는 끝날 것 같았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좋은 원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 건데요. 자, 하지만 그녀는 이 위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쿠키의 특별한 맛을 찾아 본인이 직접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고 발품을 판 끝에 1956년
미국에서 최초로 명품 고급 과제 시장을 연 사람이 됩니다. 이후 그녀의 사업체는 2010년 한 해 매출액이 약 13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제과 기업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빵 현장에, 가져왔어요? 쿠키를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아유 두툼하네요. 이거는 예. 이제 초코칩 쿠키고요. 이거는 이제 딸기 쿠키. 이게 일단 모양도 되게 균일해요. 이뻐. 재료가 좋네. 재료가 좋아. 이거. 이거 많이 봤어요. 딸기. 여기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딸기 쿠키거든요. 2015년 공포 영화도 아닌 것이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고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했던 영화 위플래시. 2016년 최고의 뮤지컬 로맨스 영화로 꼽히는 라라랜드까지 단 2편의 영화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마음속에 넘버원으로 자리 잡은 다미엔 샤젤 감독.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자주 재즈를 연주했던 아버지 덕분에 그는 자연스럽게 재즈 음악을 접했는데요. 그러면서 10살 때부터 드럼 스틱을 잡고 재즈 드러머에 대한 꿈을 키웠고요. 그 꿈은 쭉 이어져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내 스튜디오 밴드에서 재즈 드러머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대학 진학을 앞둔 다미엔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만 키워오던 또 다른 꿈이 꿈틀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이었죠. 그래,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음악가가 아닌 영화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버드대 재학 시절이던 2006년 위플래시보다 라라랜드의 시나리오를 먼저 완성을 했고요. 시나리오 완성 직후 할리우드에서 영화 라라랜드 제작자를 물색한 다미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름이 없는 신인이었던 다미엔의 시나리오에 선뜻 손을 내미는 영화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냉정한 현실과 직면한 다미엔은 라라랜드는 잠시 내려두고 학창시절 재즈밴드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위플래시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먼저 맛보기로 주요 장면만 살려 완성한 단편 위플래시가 2013년 선댄스 영화제 단편 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면서 결국 제작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때 받은 투자로 다시 제작한 장편 위플래시가 바로 다음 해인 2014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관객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룸과 동시에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드디어 다미엔이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라라랜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작된 라라랜드가 제74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전무후무한 7관왕을 달성했고요. 지난 2월 12일 제70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관왕, 2월 26일에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감독상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하는데 지금까지도 라라랜드 신드롬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This is a huge confluence of luck.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올라 쉴 새 없이 회전을 반복하는 아찔한 고개 비행. 이 굉장한 고개 비행을 펼치는 주인공은 바로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 최영재 씨입니다. 우리 교포시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분이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 쭉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온 분이라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에 관심은 많았지만 몸이 불편했던 그는 비행사가 될 거란 생각은 꿈을 꿀 수도 품을 수도 없었는데요. 어느 날 양팔이 아닌 2발로 핸들을 잡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세계 최초의 양팔 없는 비행기 조종사 제시카 콕스. 그녀의 모습을 본 후에 50대의 늦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일럿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는 지인으로부터 미국의 비영리 재단 에이블 플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이블 플라이트는 1년에 한 번 5명에서 6명가량 소수의 장애인을 선발해 비행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요. 그에게 비행사의 꿈을 심어준 제시카 콕스 역시 이곳에서 처음 비행 훈련을 받았었죠.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저는 파일럿이 되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에세이를 작성해 신청서를 보냈고요. 마침내 2013년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에이블 플라이트 학생으로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그렇게 6주간 퍼듀 대학교 항공과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게 된 그 비행사가 되기 위한 훈련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이론 필기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매일 지상 교육을 받아야 했던 건 물론이고요. 총 40시간의 비행과 4-5시간의 솔로 비행을 이수해야 했고요. 강도 높은 모든 훈련을 끝까지 이수한 후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이야, 멋있다. 그렇게 한인 장애인 최초로 파일럿이 된 최영재 씨. 장애인도 고개 비행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상시 중력 가속도의 약 4배에 달하는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고개 비행에까지 도전. 이를 멋지게 성공해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새아버지, 엄마, 또 3명의 누나와 함께 살아가던 크리스 가드너. 하지만 불행하게도 새아버지는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가 6살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지 못한 크리스 가드너의 어머니는 남편이 있던 집에 불을 질렀고요. 이 일로 그의 어머니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태어난 것부터 실패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결혼 후 샌프란시스코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기 세일즈맨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료기를 팔기 위해 매일같이 20km를 걷고 또 걸었지만 의료기는 좀처럼 팔리지 않았고요. 가난에 지친 그의 아내는 어린 아들만을 남기고 집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후 집세마저 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어린 아들과 길거리로 쫓겨나죠. 결국 밤마다 3살배기 아들을 재울 노숙자 쉼터를 찾아 헤매야 했고요. 이런 노숙 생활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요.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던 나날을 보내던 중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빨간색 페라땡을 주차하는 남자에게 눈길이 멈춘 크리스 가드너.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차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I got 2 questions for you. What do you do and how do you do it? 그의 물음에 남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m a stockbroker. Stockbroker. Oh. Had to be good with numbers and good with people. That's it. 이 만남으로 인생의 목표가 생긴 크리스 가드너. 밤이 새도록 주식책을 보고 또 봤고요. 낮에는 주식 중개인 인턴십 회사에 취직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가던 어느 날 마침내 그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건데요. 이 회사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으며 열심히 일한 가드너는 1987년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건 투자사 가드너 리치앤컴퍼니를 설립했고요. 현재 그가 보유한 자산은 2012년 기준 약 6천만 달러, 한화 약 68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로 인생 역전을 이룬 그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When you get up, that's life reimagined.